안녕하십니까. 철학의 이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형이상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한 주 한 주 보내기가 학기 초반에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더디게 가고 좀 한참 걸리는 것 같지만 금세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새 중간고사 기간이 지나고 또 잠시 뒤에 기말고사를 보는 마지막 시간이 이르게 될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또 즐겁게 학업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식론에 이어서 형이상학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형이상학의 철학의 가장 주된 문제잖아요. 큰 문제이고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그 형이상학 전체를 다 다루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형이상학으로의 초대, 그러니까 형이상학에 대한 출발, 시원, 그리고 발전 과정을 더듬어 가다 보면 어느새 아마 오늘 공부 시간은 끝나 있을 겁니다. 현대로 접어들면서 형이상학의 문제가 다소 고대나 중세에 비해 축소된 감이 없지 않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 철학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시원으로부터 들어가서 형이상학, 철학의 출발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학의 주요 문제들이 있죠.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사실 형이상학의 문제입니다. 그 어떤 자연 철학의 문제, 그 이면에 있는 근본 문제에 대한 탐색이 철학의 본연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형이상학적 문제들은 처음부터 오늘까지 언제나 새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또 시대마다 때마다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철학이 딱 떨어지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묻고 나면 정확한 답이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사실 철학은 문제 제기와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를 탐색하고 어떤 주장에 대한 가능성의 조건들을 탐색하지만 사실 철학을 얘기하면 답을 시원하게 말해주는 학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유도 사실은 철학이 형이상학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고 토대에 해당되는 문제, 그러니까 시원에 해당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시원한 답변들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 제 견해들을 이야기하고 또 토의하고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익숙하게 그냥 자칫 지나칠 수 있는 본연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시원한 실천적인 어떤 답변들을 주지 않아서 답답해 보이기도 하겠죠. 이런 이유가 바로 형이상학적 문제를 철학이 압도적으로 많이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칸트가 그런 표현을 썼죠. 인간의 이성은 어떤 종류의 인식에 있어 도무지 회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답을 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에 시달리는 기구한 운명을 지닌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살면 될 것을, 그냥 그 답이 있는 것들만 찾아가면 될 것을 그 답변하는 이유를 묻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묻고 나의 존재 근원에 대해서 물어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구한 고민들, 고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고뇌하는 문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형이상학은 실상 다른 모든 학문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앞서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본에 대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형이상학이라는 단어는 지나치게 좁게 개념 지어진 표현이고요. 훨씬 더 크고 방대하고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은 법률과 예술은 물론이고 집안의 수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그 배후의 문제, 그리고 사물의 근원과 그 배후에 관한 부분까지 세계의 근원과 영혼의 존재 근원과 인간 사회와 문화의 모든 문제들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딱 분절쉽게 잘라서 표현하기 힘든 광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시원으로 가서요, 처음 이거 근본적인 문제를 물었던, 초창기 고대 철학자들이죠. 우리, 그리스 철학 3인방 아시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이, 소피스트들이 등장하기 이전, 그러니까, 철학의 3인방, 그리스 3인방이 등장하기 이전에 있던, 소피스트들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물었던 주로 질문들이 소피스트 때 접어들면서부터 인간에 대한 질문들을 탐색하게 되는데요. 세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에 대해 묻기 시작하죠. 사람에 대한 묻기 이전의 고대 초창기의 그리스 철학자들은 세계에 대한 탐색,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세계가 무엇이다고 질문한 것이라기보다는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원전 7세기에 이오니아 해변의 번창한 도시 밀레토스에서 철학이 탄생했는데,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도시의 이름을 따라서 이곳에서 발생한 철학을 우리는 밀레토스 학파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만물에 거르는 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탈레스는 자연에 대한 연구를 그리스 사람들에게 보여준 첫 번째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플라톤이 전해주는 일화에 의하면 탈레스가 천체를 관찰하다가 밤하늘을 이렇게 관찰하며 가다가 운물에 풍덩 빠졌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지나가는 아낙이 까르르 비웃으면서, 아니 자신의 한 발치 앞도 보지 못하면서 하늘의 일을 알고자 한다고 막 비웃었다고 얘기를 하는 일화가 있죠. 근본에 대한 문제, 눈에 보이는 사태에 대한 관찰보다는 구성하고 있는 이 세계의 근본 원인이 뭘까? 무엇으로부터 이 세계가 나온 것일까? 하는 시원에 대한 질문들을 물었던 것이죠. 우리가 자연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만물에 대한 자연학이지만 그 배후에 대해서 물었다는 점에서 사실은 형이상학적 내용들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죠. 탈레스의 세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물에서부터 나온다.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에 보면 탈레스가 주장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물에서 나온다. 물. 그래서 이 대지가, 이 땅이 있죠. 땅이 물 위에, 수면 위에 떠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그 물로부터, 그 모든 만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대지와 땅들도 물에서부터 솟아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지진이 나는 현상들도 그가 표현할 때는, 물이 흔들려서, 땅이 흔들린다고. 수면의 무슨 변화 때문에 땅이 흔들린다고 보았죠. 그래서 자석은 철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자석이 신기하잖아요. 자석이 자력을 가지고 철을 밀어내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하잖아요. 자석과 자석은 서로 밀어내고, 그리고 극에 따라 다르고 서로 밀어내기도 하고 달라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탈레스가 볼 때 이 자석은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마술처럼 철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지녔잖아요. 이 자석은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힘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 봐서 이 자석에는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의 배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깊었던 것이죠. 또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배후 세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탈레스가 우리가 물이라고 할 때 단순한 어떤 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그 진료적인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낙시만드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의 고대 3대 인물로 치자면 이제 탈레스와 함께 아낙시만드로스도 들어가는데요. 또 헤라클레이토스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아르케, 즉 원리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아낙시만드로스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그 탈레스의 제자인 그는 아르케가 존재들의 출발점이라고 파악했어요. 아르케, 이 원리, 원천, 이것으로부터 모든 존재들이 흘러나온다 본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앞의 이론, 즉 무한한 것과 한정되지 않은 어떤 것에서부터 유한한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무한에서 유한이 흘러나온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앞의 이론은 사실 긍정적 용어는 아닌데요. 한계, 그러니까
아가 이게 낫이라는 의미를 지녔잖아요. 페라스가 한계라는 의미인데 무한의 의미입니다. 한정되지 않는 것이 아페이론인데 이 페라스의 상실을 뜻하는 것으로 고갈될 수 없는 무한한 특성의 표시가 바로 아페이론이죠. 그래서 셀 수 없는 많은 세상이 존재하는 무한한 연속적 하늘이 탄생한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 보면 많은 광활한 우주와 대기를 넘어 많은 우주들이 있잖아요. 만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만물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 이 흘러나오는 출처가 바로 이 원천인 아페이론, 즉 무한한 것으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온갖 세상과 수많은 만물과 생명들이 끝없이 피어나고 지지만 또 다시 피어나는 일들이 있다고 본 것이죠.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무한한 연속적 하늘들의 탄생의 이유, 근원은 바로 아페이론, 이 원천, 원리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근데 시간 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 안에 있는 세상은 시간의 법칙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것은 성장하고 또 소멸하죠. 사람도 태어나면 늙어서 죽죠. 사람과 자연들, 하늘과 지구 역시 늙을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아낙시만드로스는 한정되지 않는 것은 신적인 원리, 이 무한한 자, 이 모든 유한한 것을 흘러보내는 이 무한자는 신일 것이다. 신적 원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 보고, 그래서 신적인 원리 사물이 발생하는 것이 일종의 죄악이라 보았는데 이에 대한 형벌로 멸망되는 것이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페이론을 좀 더 설명드리자면요. 존재가 탄생하는 그것이 끝나는 것과 일반이라 보았습니다. 태어나면 죽잖아요. 그죠? 우리가 봉분, 한국의 무덤들을 보면 둥그렇잖아요. 봉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그것을 태어날 때 만삭인 여인의 어떤 상기가 가득 찬 상기에 이르는 어떤 임산부의 배 모형으로 다시금 엄마의 태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의미에서 봉분의 의미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존재가 탄생하는 것은 곧 죽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일반이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할 때, 그래서 모든 존재는 유래한 곳으로 다시 회귀한다고 보는 것이죠. 무한으로의 회귀. 무한에서 유한으로 나왔지만 다시 무한으로 되돌아가는 것. 삶과 죽음은 필요에 따라 출발점과 종착점의 일치 속으로 침투하는데, 이러한 일치는 삶과 죽음의 원리, 아페이론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죠. 무한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회귀하는 이론인 것이죠. 그래서 탄생이라는 것은 탄생하기가 무섭게 유한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무한으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모든 생명의 순환 경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인도나 중국의 이론과 좀 유사한 면이 있죠. 인도의 이론과. 죽음을 설명하는 것은 삶을 설명하는 것이다. 삶을 빼놓고 죽음을 얘기할 수 없고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삶을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탄생을 얘기하려면 종말, 인간의 한 개인적 종말을 이야기해야 되고 개인적 종말을 얘기하자면 새로운 탄생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는 다른 것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라고 본 거죠. 물의 죽음은 곧 공기의 탄생이고 한 세대 인간의 죽음은 다음 세대의 탄생, 밤의 끝은 낮의 탄생이고 하늘의 끝은 다른 하늘의 탄생으로 보는 거죠. 서로 잇대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낙시만드로스의 이 아페이론으로 드러나는 유일한 원리에 도움을 받아서 다양성과 다채로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아낙시만드로스의 형이상학입니다. 파르메니데스가 있습니다. 그리스 식민지 남부 이탈리아의 상업도시 엘리아에서 활동했다고 해서 엘레학파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플라톤에 의하면 존경할 만한 무서운 아버지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는 무에서 존재자가 생겨나는 것을 생성이라 생각하고 존재자가 무로 되돌아가는 것을 소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부르는 것이 그에게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때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존재자란 존재하지도 생각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존재자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만일 생성이 없는 것, 비존재에서
있는 것 존재로 옮겨가는 것이고 생성의 존재가 있지 않은 것, 비존재라면 실제로는 생성도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생겨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자면 무는 없는 것인데 무에서부터 유가 나온다면 없는 데서 어떻게 유하는 거, 없는 거, 그 존재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비존재, 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존재만 생각할 수 있는데 비존재,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어떻게 존재가 형성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 비존재에서 실제로 생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존재의 배후가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어떻게 탄생할 수 있습니까? 비혼전의 사유와 무관하게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나 비현존에서 현존으로의 통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존에서 비현존으로의 통로도 없기 때문에 언제나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는 태어나는 것은 시간 속에 있으며 죽을 것이라는 탄생과 시간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를 밝히는데 태어나고 죽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본 거죠. 태어난 모든 것에서 그것이 없었던 순간이며 더 이상 없을 순간, 그래서 우리는 있지 않다라고 주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생성은 속이기 쉬운 우리의 감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순한 가상, 독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생성의 배후에 있는 본래적인 존재는 사라지지도 생겨나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존재는 불멸성과 불사성을 지닌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존재 또 생성의 배후에 있는 이 본래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라크레이토스는요, 파라데미데스와 이 동시대의 인물이기도 한데 다른 학설을 설파했죠.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존재에 대한 배후에 대한 근본적인 것에 대해 얘기했다면 헤라크레이토스는 온 세계는 끓는 불과 같다. 그리고 끊임없는 생성이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다. 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앞선 사람이 파르메니데스가 헤라크레이토스는 변하는 것에 대해서 착안하고 천착합니다. 생성이 곧 본래적인 존재라고 파악한 거죠. 우리들은 똑같은 강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강이 하나의 다른 강이 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 자신도 이전의 자신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강물이 그 바다로 거칠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강물에 들어갔는데 그 강물은 이전에 들어갔던 강물과는 전혀 다른 강물이죠. 그리고 엊그제 들어갔던 그 강물에 들어갔던 나와 또 며칠이 지난 다음에 또 1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가는 나 자신도 변해 있는 것이라 본 거죠. 늘 변하는 무쌍한 양태를 보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위로 향하는 길, 무에서 존재로, 밑으로 향하는 길, 존재에서 무로, 이 모든 이 변화의 과정은 동일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생겨났다는 것은 다른 하나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어떤 것이 다른 것으로 옮겨져 가는 거기에 바로 세계의 과정이 있다, 생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동일성과 차이가 있죠. 강은 그 밀물의 이미지인데요. 강은 어떤 때는 천천히 어떤 때는 빠르게 흐릅니다. 결코 쉬는 적이 없고 비와 눈의 녹음으로 불어나서 여름에 열기로 건조되고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계절을 따라 변화하는 거죠. 강은 빠르고 느리기도 하고 증가와 감소의 운동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위에 강이 보면 어떤 때는 강이 말라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강이 불어서 범람하기도 하죠. 끊임없이 똑같지 않고 무상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는 거죠. 강은 변화와 동시에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활동합니다. 변형하고 항상 다른 것이 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동일성의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만드로스라는 강을 헤라크레이토스가 보면서
이 강은 느리고 빠른 유량을 나타내고 불어나거나 줄어들고 범람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으며 바다까지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강은 관찰하면서, 세상을 관찰하면서 끊임없이 동일하지 않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죠. 변화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뭘까요?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착안한 것은 뭐냐면 모든 건 다 변해요.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변화한다는 그 사실이죠. 변화한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식론 얘기할 때 데카르트 얘기했죠. 모든 것을 회의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그 원리를 회의하는 나 자신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헤라클레이토스는 오래전에 만물이 다 변화하는 것을 보았어요. 계절이 변하고 한 나무가 그대로 있지 않고 생장하고 성숙하고 마르고 죽고 한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어가고 죽지 않습니까?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고 강물과 산과 하늘이 회전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그는 이 변화하는 원리, 이 변화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화를 하나의 중요한 원리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강은 부단한 유동성과 비영 속성의 상징이지만 강으로 유동성과 비유동성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갈등, 분투하고 싸우는 것 있죠. 이것이 갈등은 만물의 왕이며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청년들이 취업난에 허덕이지 않습니까? 힘이 들죠. 그리고 한국은 경쟁이 대단히 치열한 나라로 꼽힙니다. 아마 상위에 랭크되어 있을 겁니다. 대단히 치열한 취업 전쟁을 벌이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겠죠. 왜냐하면 훌륭한 인재들을, 훌륭한 사람들을, 또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직원들을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좋은 시장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인간적인 면모로 볼 때 청년들이 취업하는 이 전쟁은 치열한 경쟁은 되게 어렵고 힘든 것이죠. 절망스럽고 좌절하기도 할 만한 일들이죠. 근데 경쟁이 치열하면 필연적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게 있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너도 나도 언어나 또 어떤 기술이나 기능이나 또 인품이나 또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창의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상승하죠. 경쟁이 만들어내는 변화죠. 이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 경쟁, 변화, 투쟁, 다툼, 갈등, 싸움들 있잖아요. 투쟁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변화하는 변정법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쟁하면서 발전해가는 과정으로 본 거죠. 갈등은 생산자이며 통치자다. 그것은 원칙 로고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죠. 그 사물의 본질이 대립이라면 그것은 이 사물의 갈등은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들도 경쟁하는 거 아세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그 자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직립으로 소나무가 높이 솟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로 나무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키를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서 아주 높게 자라죠. 바닷가에 가면 저기 대왕암 공원에 가면 송림이 있습니다. 그 소나무들이 높게 솟아 있어요. 서로 경쟁했던 흔적들이죠. 치열하게 경쟁해서 서로 올라가죠. 또 반면에 치열하지 않은 곳에서는 너그럽게 이렇게 옆으로 번지며 천천히 성장해 가죠. 이 대립과 이 어떤 투쟁이 발전을 낳는다라고 보는 거죠. 갈등은 공통적이며 다툼은 정의이고 만물은 다툼에 의해서 요구되고 생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갈등은 곧 다툼이고 다툼은 곧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툼은 정의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 긍정적인 다툼으로 생산을 낳는다는 거죠. 이 좋은 의미로서 이 다툼을 누군가를 파괴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선의의 경쟁 혹은 정의를 구해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물의 이 변화하는 이 근본 원리로 삼았던 로고스, 원칙으로 삼았던 로고스, 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것은 곧 번개처럼 불처럼 이성의 통치를 하는 원리로 보고 있는 거죠.
신에게 만물은 하나이며 이 하나는 대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하나인데 하나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어떤 대립 속에서 서로 발전해 가는 것. 만물을 포용하는 우주나 신의 시각은 로고스의 시각이고요. 번개가 만물을 지배한다고 보았는데 이성은 만물을 이용해서 만물을 인도하고 지도에 통치해 가는 거죠. 그래서 번개와 이성, 이 로고스의 지배는 지위 권력과 닮았습니다. 벼락 있죠. 천둥신, 벼락신이라고 말하죠. 그게 이제 제우스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불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걸 이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로고스로 표현하기도 하죠. 불, 번개, 그리고 이성의 동일성은 다툼, 분쟁, 그리고 정의의 동일성과 같은 삼중 동일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인간도 신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세상을 만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정도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언제나 살아있는 불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변화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존재, 그건 모든 것을 다 변화하게 하지만 그걸 변하지 않는, 자신은 모든 걸 변하게 하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는 원리, 이 로고스의 원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되기 위한 땅의 죽음, 공기가 되기 위한 물의 죽음, 불이 되기 위한 공기의 죽음. 산소가 있어야 불이 타잖아요. 공기가, 산소가 소멸되면서 불이 일어나고, 서로의 생성과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땅은 반대로 땅이 물이 되고, 물이 공기가 되고, 또 공기가 불이 되고, 불이 공기가 되고, 공기가 물이 되고, 물이 땅이 되는 이런 변형의 이중 과정은 원을 형성하게 되죠. 불, 이성은 만물이라는 수단을, 만물을, 즉 변형을 제어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불과 이성, 로고스가 그런 것이죠. 앞에 보면 순환하는 것들이 마치 불교 철학과 조금 닮았습니다. 종교 철학으로 가면 불교 철학과 인도 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불의 변형 조절은 이성이라는 이름을, 분쟁은 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전달해 주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도우려 했던 프로메테우스에게 형벌을 제우스가 내리는데 그것은 이제 매일마다 간을 쪼아먹게 하는, 독수리가 간을 쪼아먹게 하는 형벌이었는데요. 이 불을 전달했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이성 밝혀지잖아요. 어두운 것을 밝히는, 건대로 표현하면 계몽이죠. 어두운 곳에 있던 곳에 불을 밝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문명, 기술을 전달했다는 의미죠. 불, 우리 저기 북구에 가면 쇠불이 축제가 있는데요. 불은 기술 발전을 의미하는 거죠. 산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성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분쟁은 정의란 이름을 갖는데 정의는 갈등 속에 항상 현존하며 이성은 조절되고 무제한적 변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음은 하나이고 같은 것이며 깨어있는 것과 잠든 것, 젊은 것과 늙은 것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반전된 이 사물들은 바로 그것들이고 반전된 저것들은 곧 저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공기로, 다툼이 정의로 서로 옮겨가지만 사실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변화할 뿐이지 변화하는 것 자체가 변하지 않는 중요한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이제 넘어와서요. 삼총사로 넘어오면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사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를 비판하면서 왔던 사람, 비판하면서 정립하게 되는데요. 소피스트들의 주 특징이 뭐였냐면 기록들을 잘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점이죠. 왜 그리스 3인방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한 영향력을 오늘날까지 행사하고 있는데 소피스트들은 이렇게 현대에 와서 재조명되고 있긴 합니다만 왜 그렇게 영향력들을 오랫동안 끼치지 못했을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저술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을 쓰지 않은 거죠. 소크라테스도 소피스트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사실은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다른 소피스트들과 달랐던 점이 있다면 플라톤이라는 걸출한 제자를 두었다는 점에서 달랐죠. 이 플라톤은 다작가였고 대작가였는데 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내세워서
언제나 스승을 책의 제목, 책의 내용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알려졌고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책을 쓰는 것, 기록을 남기는 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여러분, 중세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쓴다는 것, 우리 글 쓰는 것 있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인풋, 듣고 배운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 아웃풋하는 거죠. 표현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 그것을 글로 옮겨내는 것,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수사학, 그리고 글로 편집해내는 것이 자기의 의견으로 개진해내는 것, 논리적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어떤 학문의 꽃이죠. 근데 그 기록물이 남아있지 않으면 영향력들을 후대로 끼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플라톤은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에 대한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영향력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고요. 중세를 호령하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를 밀어냈다가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다시 아리스토텔레스가 복귀합니다만 좌지우지하잖아요. 중세를 이렇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반분해 가져가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도덕 철학과 사회 철학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럼에도 초기 자연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아르케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보기에 초기 철학자들의 출발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연 철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사물의 배후에 대해서 궁극적인 원질, 본질, 그리고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 플라톤이 보기에 앞선 철학자들은 사물을 살피면서 사물의 근원에 대해서 천착하고 연구했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뭐였냐면 궁극적인 본질이 존재한다 치자. 사물이 있어요.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자연의 배후를 물었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 있는 본질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식론의 문제는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죠. 플라톤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의 문제에 질문을 던진 거죠. 인간은 사물의 외양을 보는데 그 사실 허상이라는 거죠. 허상은 기껏해야 추측, 억측만 낳는다고 본 거죠. 이렇게 같은 사물을 여러 번 보다 보면 사물은 감각 대상이 되고 추측은 신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견해와 지식이 나오는데요. 견해에는 추측과 신념이 있습니다. 허상이죠. 플라톤이 보기에 외향으로 드러나는 모든 사물들은 사실은 실제가 아니고 실제는 어디 있냐면 이데아의 세계에 있죠.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허상이라는 거죠. 매트릭스 영화 보셨습니까? 1, 2, 3가 있는데요. 오래된 영화죠. 실제 우리가 접속하고 있는 세계가 사실 실상인가를 묻는 거죠. 숫자에 불과하다고 고발하고 있죠. 여러분 그 가상세계를 접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게임 세계에 들어가면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과 현실에 대한 구분들을 할 수 있죠. 지금도 뭐 PC방에 빠지거나 PC방이가 게임에 빠지거나 가상세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 현실과 가상이 구분되잖아요. 근데 플라톤이 보기에는 우리가 손으로 꼬집으면 아프다는 이 사실 있죠. 이것이 실제 아픔이라고 느끼는 것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실제라기보다는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되는 것일 뿐이지 허상이라고 보는 거죠. 외양을 보는데 그건 허상인데 그것을 어떤 감각 대상으로 계속해서 숙고하다 보면 그 추측이 신념으로 변한다고 보았어요. 감각의 대상을 관찰하고 반복 관찰하면 그래서 견해가 되는 것이죠. 그건 지식이라기보다는 견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식 과정을 제조 공장에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감각 대상이 있잖아요. 밖에 보이는 사물, 사람, 어떤 세계, 대상이 원료라면 그 원료를 가공하는 공정을 통해서 이 오성을 통해서, 오성은 이해죠. 그 사물에 대한, 대상 사물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사물에 대한 개념을 추출해내는 것 있죠. 그것이 이제, 개념을 구성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실제는 아니고 참지식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것은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오성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사물의 형상을, 에이도스라 말하는 형상을 파악했을 때 비로소 그 인식이 지식이 된다. 참된 진리가 되고 지식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재료만으로 완제품 생산이 불가능하잖아요. 형상이 입혀져야 되죠. 이런 흙더미 있잖아요. 흙더미를 가지고 그것이 어떤 사물이라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재료만 가지고는 진짜 지식을 말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플라톤이 보기에 세상에 있는 널브러진 이 모든 사태들과 눈에 들어오는 세상은 실제가 아닌 거죠. 그건 허상일 뿐이고, 그것을 정말로 이성을 통해서 이데아의 동굴 안에 머물다가 동굴 밖으로 나와서 참 세상을 보고 나서야 이성을 통해서, 오성을 거쳐 이성을 통해서 참된 인식을 할 수 있다. 곧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해한 것이죠. 그 플라톤의 중요한 인식론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인식하는 방법으로 주장했던 게 이 상기설입니다. 플라톤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들의 영혼이 육체에 들어오기 전에, 달리 말하면 전생에 이데아들을 직접 보고 있었지만 영혼이 육신과 결합할 때,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전생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고 말해요. 태어나는 순간 이전에 전생에 살았던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망각의 강을 건너온 거죠. 그래서 영혼이 지상에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모형들을 통해서 완전한 형상을 알아가기를 애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철학으로 형이상학적인 부분으로 질문들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전생에 만물의 권원에 대해서 실제로 그 이데아의 참된 세계를 보고 왔는데 이 땅으로 오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감각 세계만으로 족한 존재가 아니고 그런 어떤 견해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참된 지식과 진리에 이루고자 노력하고 애쓴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지닌 본성, 그 자석처럼 그게 끌려가는 거죠. 인문학, 철학, 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까요? 돈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주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올바르면 올바름이면 되죠. 정의면 정의면 되지. 정의란 무엇인가를 왜 묻고 행복하면 되는 것인데 감각으로 그냥 행복하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행복이 도대체 뭐냐라고 묻죠. 그런 것들은 바로 이 상기설, 플라톤이 말하는 상기설, 온통 상기, 기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것을 아남네시스, 기억으로 이끌어 올리는 것으로 영혼을 깊은 곳으로 이끌어 올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인식론의 추종함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론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했잖아요.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계를 나누었죠. 분절화식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사학과 형이상학에서 독창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었고요. 플라톤의 연역을 중시한 이성지상주의였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납을 중시하고 감각적 세계의 비중을 끌어올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대개 사물과 대상에 대한 발품파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학문을 할 때 실제적인 것들을 많이 탐색했습니다. 최초의 동물원도 만들었죠. 플라톤이 기품 있는 저정적인 강단 철학자였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발품 팔고 돌아다니며 관심을 가지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만물백과사전만큼의 대단한 많은 내용들을 섭렵했던 철학자였습니다. 사제지간이었죠. 플라톤은 귀족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저기 먼 동네 마케도니아의 촌뜨기였기 때문에 이 그리스에서 그리스에서 인정받지 못했죠. 플라톤의 후계자로서 점지되고 계대를 이어갔으면 좋았겠습니다만 플라톤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귀족이었던 플라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에 끼지 못했죠. 그래서 뒤에는 다른 학파를 형성합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이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끌어안고 아마 그 계대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어떻게 변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다행스럽게도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어떤 그 후계 그룹에서부터 밀려났기 때문에 새로운 철학을 천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두 학자가 닮은 점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를 들자면 스승의 이데아론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출발점이 바로 이 자연이었기 때문에 지식은 무엇보다 상식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눈에 보이는 바위, 나무, 산, 해, 달, 이 모든 걸 실제라 본 거죠. 가상이라 보았던, 실제는 저기에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고 보았던 플라톤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린 거죠. 어떻게 보면 임금님은 벌거벗었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플라톤이 워낙에 육중한, 그리고 플라톤의 이론이 그 세대를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반기를 들 수 없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달랐죠. 예를 들면 눈앞에 보이는 돌이 실제가 아니라면 돌을 던져볼까? 맞으면 안 아프어? 맞으면 피도 나고 아프단 말이에요. 돌 맞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가짜와 허상, 모형이라는 주장은 상식 밖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라고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제1철학의 대상으로, 즉 존재자로서의 존재를 정의함으로써 모든 시대에 타당할 기본학을 특징짓게 됩니다. 원리, 즉 생성의 세계 밑바탕에 놓여있는 동일한 것,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물음은 진료와 형상의 대립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체는 형상, 즉 본질을 포함하지만 그 형상은 이데아처럼 계밀 살불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원이 있을 때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원은 이데아의 세계인 원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모형이니까 완전한 것이 이 땅에는 없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돌은 돌인 거죠. 그 돌 속에, 이 원 속에 실제로 그 존재가 개별 사물이 분리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이죠. 때때로는 원상과 구분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분이 아니라 철학자의 사유 속에서, 생각 속에서, 논리적 생각 속에서, 개념 속에서 이루어질 뿐이, 실제 사물 속에는 존재와 그 본질, 형상과 본질이, 형상인 본질이 이 실체 개별 사물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플라톤이 이데아들이 하나의 보다 더 높은 세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 안에 깃들어 있는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형상과 진료는 끊임없이 서로를 갈망하는 연인과도 같아서 형상은 진료 없이 존재할 수 없고요. 진료는 형상이 되고자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물은 형상을 가져야만 현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금속덩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뭔가 형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형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찰흙이, 도자기 굽는 흙더미가 있는데 그것이 조각가가, 그리고 독이 굽는 도공이 그것을 형상을 부여해서 만들어야만, 그 형상, 이 본질이 들어가야만 이 사물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죠. 그리고 진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상은 있어요. 조각가가, 또 도공이 그릇을 만들고자 하고, 또 항아리를 만들고자 하고, 어떤 조각상을 만들려 할 때 설계도는 개념이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가만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반도체만 봐도 그렇죠. 반도체는 설계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파운드리 업체, 그것을 제작해내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함께 가는 거죠. 서로를 갈망하는 거죠. 서로 짝짓기를 하는 거죠. 사물은 형상을 가져야만 현실성을 얻고, 형상 없는 진료는 아직 가능성에 불과할 뿐이라고 본 거죠. 참나무 예를 들어보면요, 그렇습니다. 도토리라는 진료는 장차 참나무라는 형상이 되기 위한 가능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참나무라는 형상은 도토리라는 진료의 현실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부동의 원동자가 세 사원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형상과 진료의 이 두 가지 개념을 내다가 두 가지를 더합니다. 그래서 사원인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료인은 사물의 재료죠. 그리고 형상인은 진료가 되고자 하는 사물의 본질입니다. 여기에다가 사물을 변화시키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물이 있고 형상 설계도가 있다 쳐요. 거기에 기계나 에너지, 힘이 들어가서 그걸 만들어야죠. 반도체, 설계 회사가 있고요. 파운드리 업체가 있어서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려는데 업체만 있으면 뭐예요? 그것을 움직이는,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필요한 거죠.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걸 동력인 혹은 운동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가지 원인이 모여서 사물의 물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이죠. 반도체를 왜 만듭니까? 다른 반도체가 들어가는 어떤 제품의 내용들이 가동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거죠. 그걸 목적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리석 조각의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조각가가 대리석 진료인을 깎아서 동력인 손으로 깎아가지고요, 조각 형상인을 만들어 예술을 구현하는 목적인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원인인 거죠. 어떤 대상이 생성될 때, 존재할 때, 그러니까 개별 사물이 존재할 때 이 네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본 거죠. 네 가지 원인을 통해서 운동하고 변화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것을 작동시키는 구체적인 완전태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완전태의 궁극적인 목적과 원인을 부동의 원동자,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부동의 원동자라고 부른 거죠. 그 자체로는 운동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물을 운동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 이것을 중세대로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제1원인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르게 됩니다. 형이상학은 메타피직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이전에 모든 학문을 집대성한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최초로 학문을 체계적으로 분류했던 학자가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논리학을 창시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을 그 후대에 편집했던 인물이 바로 로도스의 안드로니코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들을, 학문들을 하나 둘씩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이 편집하던 중에 제목이 없는 책을 발견해요. 거기다가 책 제목을 이 편집자가 붙이게 됩니다. 타메타 타 피지카. 여기에서부터 메타 피지카,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지카라는 것은 우리 말 그대로 자연학 과학이죠. 앞서 고대 첫 번째 철학자들이 탐색했던 자연과학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오늘날로 말하면 물리철학과 같은 것이죠. 또 대아니마, 자연학, 영혼론으로 부르는 생물철학이라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메타피지카, 이것도 다루고 난 다음에 편집자 안드로니코스가 보기에 이 피지카를 보고 나서 읽어야 할 내용으로 분류한 거예요. 자연학을 먼저 보고 나서 자연학 피지카 다음에 읽어야 되겠다 해서, 보는 게 좋겠다 해서 분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학 뒤에 온다고 해서 메타 피지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메타피지카를 번역했던 일본의 니시 아니메가 주역에 나오는 문구에서 이 형이상을 채택합니다. 형이상자 위지도 형이하자 위지기라는 구절을 차용해서 형이상, 앞에 있는 형이상학이라고 명명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많은 철학적 용어, 학문적 용어들이 그 근대를 가장 먼저 동아시아에서 발전시켰던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명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죠. 글의 내용은 산만한데 철학자와 형이상학, 중요 의의에 대한 용어 해설과 실체론, 가능태와 현실대, 부분과 신학, 수학 등 온갖 형이상학에 관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중세에 가면 형이상학을 교과서로 정돈하게 됩니다. 온톨로기아, 그 존재론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제너럴 온톨로기아 이렇게 해서 일반 존재론이 있고요. 데올로기아, 그 존재론 가운데 10분의 1 정도가 되는 내용이 바로 스페셜리스 그 온톨로기아라고 얘기하는데 특별 존재론이죠. 그 테올로기아라고 불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에는 4단계의 서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리적인 물체가 있고요. 그 위에 유기적인 물체가 있고, 그 위에 영혼이 깃든 생명체와 정신의 단계가 있고, 바로 그 위에 최고의 높은 단계가 뭐가 있냐면 정신의 단계인 세계 정신과 인간의 정신이 있다고 본 거죠. 인간의 어떤 지위를 굉장히 높이 본 거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에도 3단계의 다리가 있다고 본 거죠. 영혼에는 이 자연 만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식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보았어요. 식물의 단계는 영양을 섭취하고 성장을 좌우하는 영혼이 있다고 보았어요. 식물에 깃든 영혼이라 본 거죠. 그리고
둘째, 동물의 단계는 지각을 예스는 영혼의 단계가 있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뭔가를 탐구하고 자라간다 보았어요. 탐색하고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느끼고, 강아지들, 송아지들 울기도 하고 교감하죠.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합니까?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새침대기 고양이를 왜 좋아할까요? 고양이는 사람 꼭대기에서 놀려 그러잖아요. 강아지는 굉장히 인간 아래에서 귀염을 떨려 노력을 하죠. 교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고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심리적인 병도 걸리고 하잖아요. 심리적인 정신병도 걸리기도 하고요. 강아지도. 그리고 되게 폭력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두려움, 공포 때문에 사람을 물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 영혼의 단계가 정신적인 영혼의 단계로 인간만이 앞에 있는 성장과 섭취를 하고 성장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지각을 예스는 영혼의 단계와 더불어 정신적인 영혼의 단계까지 모두 포괄하는 존재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다고 보았죠. 이런 개념은 나중에 가면 막스 셜러 같은 사람이 현대로 넘어오면서도 건대예요. 현대로 넘어올 때 이 막스 셜러 같은 사람들은 계속 이어갑니다. 이어가서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은 식물과 동물과 다른 존재임을 이야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복이라는 입장을 좀 더 세분화하고 디테일하게 다루어 갔습니다만, 선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뤘던 내용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신존재 증명이 있습니다. 중세로 가면 이 존재의 문제가 신존재에 대한 증명의 문제로 넘어가요. 기적론정이 있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이 있고요.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법, 형이상학에 대한 문제는 중세를 지나고 중세 말미에 가면 보편 논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현대로 넘어오기 전에 이미 흉에게 의해서 흉으로부터 촉발된 형이상학의 황혼기가 도래하는 문제가 전개되게 되고, 이로부터 칸트가 나오고, 이후에 현대 철학에서는 형이상학의 내용들을 축소시키려는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한 시간으로 담아내기에는 너무 큰 과중한 내용이겠죠. 초대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형이상학에 대한 이론들이 이런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